각 분야별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참석자분들에게 사전 질문 리스트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과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우리 또 귀한 시간까지 남아주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적절히 취합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장시간 참석해주신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을 좀 먼저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오늘 그 6가지 세션 중에 각 분야별로 질의사항이 혹시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현이라고 하고요. 우선 전 그 강사님들 수업은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전 분야별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하나만 해야 되겠죠? 일단은 하나만. 일단은 가장 네. 궁금하신 질문을 먼저 주시면 저희가 네. 이따가 시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네. 기회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강의 그 이승욱 파트너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수익의 인식 관련해 가지고 고객한테 지급한 대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포인트나 이런 걸 했을 때 결국엔 그거를 그 총액으로 잡냐 순액으로 잡냐 너무 이슈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뭔가 포인트나 돈 같은 성질로 주는 게 아니라 1+1이나 아니면 이렇게 제품을 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주면은 이슈가 좀 덜할까요? 예, 그 업계에서 관련된 포인트 이슈가 좀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현금성이 있는 포인트,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는 사실은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견이 없다는 얘기는 순액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현금성이나 환금성이 없는 +1 주는, 근데 그 +1 주는 제품이나 용역이 회사가 개발하는 제품이나 용역이라고 하면 총액 이슈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제품이 결국에는 외부에서 구매를 해서 다시 지급하는 건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거를 대신 사주는 거일 수 있다라는 지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의 마트를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은데 그 중에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라는 컨셉으로 가면 조금 더 총액이나 뭔가 회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연에 가까운데, 그렇지 않으면 좀 순위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게 많은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혹시 현장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우리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김태덕이고요. 저는 1인 기업을 지금 창업해가지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 특례 쪽에 그 임희훈 매니저님께 좀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로지 지금 기술밖에 없고 사업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거를 기술 특례 상장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 과정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할지 그거가 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장황할 것 같은데 그 우선은 우리 회사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을 어떻게 매출을 올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 인프라라고 하면 실제로 뭐 당연히 우리 뭐 대표님이 기술을 더 중심으로 키워 나가시겠지만, 회사가 이제 커나가다 보면 그 CFO의 그 역할도 있고 CTO의 역할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CPO의 역할, 뭐 CRO의 역할, 각각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인적 인프라를 먼저 갖추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갖춰 나간 인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숫자가 나오는, 소위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에 대한 실적을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선행이 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위 이제 IFRS 전환의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술특례 상장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갖추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강혜일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때 강의 주셨던 사항 중에서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해서 하셨던 것 중에서 80%가 전현직 임직원들이 영업 비밀 유출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유출하고 나서 이제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것들은 사후에 대한 조치이고 먼저 선행하기 위해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직원들이 어떤 메신저, 메일, 어떤 이런 소통 과정들을 점검하고 혹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봤을 때 그 어떤 법적인 어떤 위반되는 게 있는지, 혹시 뭐 개인의 보안적인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네.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문제된 경우가 있었던 사안인데요. 일단은 임직원의 동의 없이 열람하시는 거는 개인정보 이제 침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업무상 이런 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아 놓으시면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쪽으로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오다빈 노무사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는 지금 이제 30에서 49인 정도의 현재 규모이고 연말에 아마 50인 이상으로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앞에 규모에서도 아직 좀 이제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저희는 현재 지금 포괄 임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근무 시간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게 된다고 하면 네네네. 사실 이제 포괄 임금제를 실제적으로 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 지문 인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근무 시간을 체크할 수 있으면 무조건 기존의 계약들이 무효가 되는지. 예.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네. 대법원에서 내려온 그 판례에 대한 그 판단 근거를 보면 이제 제가 앞서서 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출입 그 기록을 통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거 관련해서 인사팀이나 다른 부서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그러면 고정 OT를 부여한다고 하면 그 뭐 우리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뭐 한 달에 그러면 사주면 뭐 48시간까지 뭐 한다든지 그런 게 생기나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일주일 12시간 이내로 연장을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뭐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시간 정도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 총 임금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300만 원 안에서 고정 OT를 이제 연장으로 쪼개서 이제 넣는 방법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현장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사전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파트너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사전 저희 질문 중에 아까 설명을 주셨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과세 특례 적용하여 행사를 하고 1년이 지나서 장외 매도했을 경우에 행사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일단 이제 벤처기업 과세 특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알고 계시는 분이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세 특례를 신청을 했을 때는 그 행사에서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게 되면 어쨌거나 그 특례를 받은 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요건을 아마 언급을 하신 것 같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과세 특례를 신청을 하면 원래 상장 주식의 상장 주식의 소액주주는 원래 양도소득세 과세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세 특례를 신청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식을 판 가액에서 내가
가액을 뺀 나머지를 양도소득으로 간주를 하고 세금을 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과세가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자체가 이제 뭐 과세특례를 신청해서 나는 양도소득으로 적용을 받기로 했고 양도소득으로 받기로 했는데 마침 또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이었다가 상장을 해서 상장기업이 됐다고 해서 그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과세특례를 신청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소액주주라도 장외거래 하시게 되면은 이제 비상장 주식, 특히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를 하시게 되면 상장 주식이 또 마찬가지고 이제 대주주 여부와 관련 없이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전 질문 하나 더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김채연 변리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요새 좀 트렌디한 질문인 것 같은 짧게 주셨는데 그 AI로 작성된 결과물의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좀 답변을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그 트렌디하다고 하면 이제 최근 들어 불거진 이슈라고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확립된 법리라던가 판결 이런 것들이 이제 각국마다 스탠스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어느 정도 업계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이다 보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가 개입해야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고 어느 정도 덜 해야 보호받을지에 대해서는 뭐 수식이나 뭐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쪽 분야에서 이제 많이 트렌드하게 개발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AI 사이트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개입을 해서 기존의 결과물을 변형을 시켰느냐라던가 아니면은 이미 생성된 이미지를 인간이 어느 정도 변형했느냐 정도 기준까지는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까지는 아직 제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저 뒤쪽에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정현이라고 하고요. 그 노무사님께 질문이 간단하게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막 급여 명세서나 임금 명세서 같은 거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그 교부 의무 항목들에서 뭐 일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그 교부에 대한 미교부 그 위반에 대한 부분만 과태료로 되어 있어서 그 교부에 대해 필수 항목이 만약에 있다면 그 내용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그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도 누락된다면 사실상 급여 명세서를 제대로 교부를 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야만 급여 명세서인데 그 내용이 만약에 누락됐으면 그게 과연 급여 명세를 교부한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교부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아까 다른 분야 추가적으로 또 질문 있으시면 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세환 변리사님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임시 출원 관련해 가지고 내가 임시 출원을 했는데 만약에 그 임시 출원을 해놨고 아직 정식 출원은 안 했는데 다른 기업이 내가 임시 출원한 걸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이 다른 기업에 대해서 뭔가 방어하거나 하려면은 내가 일단 출원을 해야지 이게 뭐 소급할 수 있으니까 일단 출원을 해야지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봤을 때 그 기업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내가 임시 출원했다고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질문 주신 거에 기초해서 시나리오를 좀 상정을 해보면 이제 A라는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해서 임시 출원을 한 상황에서 B 기업이 이제 유사한 기술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하려는 상황으로 이제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제 A라는 기업이 이제 기술 개발해서 임시 출원을 한 이후에 이제 출원한 대상인 발명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정식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1년 이내에 반드시 정규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절차라는 게 출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출원은 이제 절차의 첫 번째 시작이고요. 이후에 이제 심사관이 심사를 해서 특허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권리로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출원한 이후에 B라는 회사가 이제 유사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시장 출시하려는 거를 이제 A라는 회사가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임시 출원한 이후에 정규 출원까지 하고 정규 출원이 이제 후에 또 이제 출원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된 이후에는 이제 경고장을 보내서 B라는 회사의 제품 출시라던가 유사한 서비스 출시에 대해서 경고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로서 특허 결정이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이나 아니면은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서 그러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한테 무언가를 알려줘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알려주면 좋은 게 최근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했는데도 B라는 회사가 똑같이 따라 했고,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허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B라는 회사가 이 우리 기술에 대해서 A라는 회사가 이미 특허 출원을 했고 등록까지 받은 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따라한 거로 인정이 돼, 즉 고의라고 하죠. 고의가 인정이 되면은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알려줘서 고의성까지 입증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권리 행사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5배라는 이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현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저도 그 김세한 변리사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도 굉장히 기술 기업이라서 특허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아까 그 미국에도 임시 명세서 그 출원 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한국 기업들도 쉽게 좀 그 접근을 해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어떤 그냥 이렇게 뭐 변리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그냥 되는 건지. 예. 특허법이라는 게 이제 각국별로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법제이고, 그리고 이제 각국별로 그 특허법이라는 게 공통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적이라는 게 산업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국별로 유사한 법제를 갖고 있어서 미국에도 이제 임시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 기업이 임시 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활용할 수는 있는데 필요성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 자체가 개발자도 한국인 경우가 많고 문서도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굳이 미국 대리인한테 보내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임시 출원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비용이나 절차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고 임시 출원이라는 게 사실 빨리 해서 저비용으로 출원일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에 좀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이제 법제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일단 임시 명세서를 통해서 출원일을 확보한다면 그 출원일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미국에서 임시 명세서 출원을 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임시 명세서 출원을 해서 일단 출원일을 박아놓고 그거에 기초해서 미국에 정규 출원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없으시면 이제 사전 질문 중에 하나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욱 파트너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의 성숙도별, 그 단계별 내부 회계제도, PA 등 외부 용역을 받아야 될 시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좀 포괄적 질문 같아서 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 그다음에 외감회사 이후에 여러 이제 투자를 받거나 이제 IPO 준비하는 그 단계로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내부회계 검토 혹은 IFRS 컨버전 혹은 PA 이 업무들은 사실 IPO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많이들 하시는 게 답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저희가 말하는 그 세 가지를 어떤 걸 먼저 하느냐는 회사 선택 같습니다. 다만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회사들이 잘 준비해 오시면 그 단계에서 외부 도움을 받아서 성공적인 IPO를 진행하시는데 가끔 서두르다 보면 그 시점에 그 세 가지를 했었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IFRS 컨버전이나 내부의 검토 전에 IPO 레드니스 검토라던가 혹은 BPO 서비스에 대해서 일부를 검토한다던가 그렇게 사전적으로 한 단계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그에 따른 로드맵을 가져가시는 건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저희 3일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 회계법인들이 그러한 IPO 레드니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전체 로드맵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현장에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네. 저 노무사님께 아마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이제 10인 미만 기업인데 혹시 그 법정 의무 교육이 사실 이제 전화가 참 많이 오잖아요, 회사들에. 근데 이게 진짜 해야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일단 1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법정 의무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성희롱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외부나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자체 교육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게시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그 문서로 하시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원칙은 그 1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정 의무 교육은 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희롱이나 다른 교육들은 조금 더 간소화하게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로 직원 한 분이 그 인센티브 받는 거를 월급이 아니라 이제 그 퇴직연금에 더 넣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가능한 건지, 네, 사례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센티브의 그게 어떤 부분일까요? 혹시 그 성과급인가요? 네네, 아니면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소득이 높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많이 나와서 이거를 그냥 퇴직연금에 넣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실무적으로는 사실 그 다뤄보진 않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서 검토하고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장에서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사전 질문 가운데서 한 두세 개 정도 더 정리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 주셨듯이 우리 주제 중에 그 스톡옵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강혜민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전 질의 중에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기업 성장 관점에서 언제까지 부여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좀 질의를 주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톡옵션 부여할 때 리스크는 일단 10% 그 법적으로 절차를 지켜서 이제 제대로 발행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뭐 리스크 관리 면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톡옵션은 그 클리프 기간이 지나고 나면 행사를 해서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여는 하고 이제 행사 이후에를 생각을 못 하고 행사하고 나서 주주가 됐는데 그 다음에 퇴사.
그리고 경쟁사 입사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문제되는 경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 스톡 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솔루션으로 드리는 거는 그러한 리스크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약, 그래서 행사 이후에 그 주식에 대해서 파는 건 좋은데 뭐 대표님이 우선 매수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좀 처분 제한을 건다든지 이런 좀 약정을 통해서 퇴사 이후에 그러니까 행사 이후에 주주가 되는 것을 좀 염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언제까지 부여해야 되냐, 그건 뭐 언제까지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제가 또 가이드 드리는 거는 스타트업이 초기, 중기, 후기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한 10%가 최대 맥스가 한도라고 업국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3분의 1로 나눠서 333, 3분의 1로 나눠서 초기에 한 3분의 1 정도, 중기에 3분의 1, 후기에 3분의 1, 좀 요 정도 나눠서 부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앞단에서 몰빵해서 10% 다 발행하고 나중에 C레벨 영입해야 되는데 줄 게 없어서 야 좀 취소해 줄래? 막 이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생각해서 분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몰빵이라고 표현해 주시니 화 와닿네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관돼서 아까 3일 박주희 파트너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동일하게 이제 스톡옵션 질문입니다. 근데 아까 강연 중에 좀 언급해 주시기도 했던 내용이기도 한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의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외에 미래 성과에 대한 주식 보상을 주는 다른 제도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스탁 옵션 외에도 아까 이제 강의 때 말씀드렸던 RSU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면 RSU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팬텀 스탁 같은 이제 걸 도입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꼭 주식 기준 보상에 을 줘야 된다라는 그거보다도 약간 그 캐시랑 주식을 조금 병행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식으로 줄 때는 현금이 바로 나가진 않으니까 그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장기 보상 제도의 그 우리 임직원들을 리테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 보상을 고려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때는 꼭 주식 기준 보상만 활용하시는 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쓰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 주가 일종의 이제 인덱스로 보시는 거죠. 이제 우리 주가에 연동해서 우리 주가가 지금은 이만큼이지만 앞으로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제 어떠한 보상을 주겠다. 그게 꼭 주식으로 주는 것이 아닌 이제 다른 형태의 뭐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으로만 이제 그러니까 뭐 팬텀 주식, 뭐 스탁 그랜트, 뭐 RSU, 뭐 스탁 옵션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꼭 주식 유형 외에도 이제 현금 보상과 조금 장기 현금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연 보상하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나이스평가정보 이미윤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 질의 중에 가장 길이는 짧은데 가장 임팩트 있게 질의를 주셔서 기술 특례 상장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좀 남겨주셔가지고요. 한번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보통 대표님들이 교수님이시거나 박사님, 공학 박사님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은 내가 제일 잘하는데 평가기관이 무엇을 안다고 평가를 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평가를 준비하시다 보면 소위 내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준비를 하실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평가기관은 이제 소위 이제 설득하는 사람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시든 혹은 발표를 하시든 그리고 그 뭐 Q&A를 통해서 소위 자료를 백업하시든지 간에 모든 자료들이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그런 평가 기관들을 설득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뭐 경험적으로는 실제로는 막 실제 뭐 발표하시다가
조금 억양이 올라가시는 업체들도 더러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조금은 설득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험에 기반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Q&A 시간. 질문 더 있으실까요? 예, 마지막으로 그럼 한번 마이크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ERP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더전부터 해서 뭐 슈런까지 해가지고. 근데 저는 오늘 스텔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스텔라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누적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사용 오픈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는지 기간 정도 알고 싶고요. 좀 특화된 거가 딱 눈에 띄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팜플렛 봤을 때는 이게 뭐 단지 뭐 회계나 법률 너무 이렇게 지원을 다 일괄적으로 한 어떤 그냥 총괄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세무나 그냥 순수하게 회계 쪽인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텔라는 올해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예, 그래서 삶의회계법인하고 저희 핑거가 함께 기획하고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제 그 패키지 ERP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인사라든지 회계라든지 주요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도전의 위하고라든지 그 외에 많은 이미 선두에 진입한 ERP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향하는 스텔라의 지향점은 저희가 특히 스타트업을 저희의 주 고객사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뭐냐면, 저희가 지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의 니즈를 먼저 반영해서 기획 단계부터 좀 만드는 ERP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것들은 물론 기존의 시중에 다른 ERP들이 갖고 있는 ERP들의 기능적인 것들은 당연히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용자 관점에서 볼 때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UI, UX부터 시작해서 좀 더 사용자들이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ERP라는 기능들이 사실은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기업들이 사용하는 주요 기능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주요 기능들을 좀 더 쉽고 또 기업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일회계법인의 전문성과 어떤 그 회계라든지 다양한 그 컨설팅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핑거는 어쨌든 20년 이상 동안 금융 솔루션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러한 기술이 접목을 해서 정말로 지금 상태보다 더 많은 어떤 그것이 기능적인 것이든 아니면 서비스적인 것이든 지금 다른 ERP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컨설팅과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적인 부분을 같이 엮어서 그 기업들에게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 ERP들이 제공하지 않는 뭐 대시보드 기능이라든지 경영 현황판 같은 기능도 스텔라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실무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하기를 원하지만, 또 C레벨급에서는 사실은 이런 ERP 솔루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자금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실무자와 또 경영자 관점에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추후에는 또 삼일회계법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또 어떤 솔루션들을 함께 또 융합을 해서 스타트업을 위한 특화된 ERP로 더욱더 또 저희가 디벨롭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가셔서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강연해 주신 6분의 강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경영 핵심 이슈 주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